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십계명이 뭔지 아세요? 십계명이 10개인데요. 그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십계명이 있고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십계명은 이 십계명은 이것은 보상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상을 타는 걸 좋아하거든요. 뭘 하나 지키면 뭘 준다고. 아무래도 좀 남는 게 있으니까 좋잖아요. 보상에 달린 십계명이 어떤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 네. 그러면 너희가 네 땅에서 장수하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부모는 꼭 공경하세요. 저는 그거는 고백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부모님, 제가 제 엄마한테 이제 뭐 나이 드시고 여든에 하셨으니까 다행히 건강하세요. 엄마 아빠는 정말 복 받았다고. 자녀들한테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자녀들한테 대접을 받네요. 그들이 막 웃어서 죽으려고 그러면서 상대방에 돌아다니면서 아니면 이 마다들이 하는 소리가 이렇다면서 그래서 제가 2001년도에 트레이닝을 다 마치고 의사가 되면서 사이먼트에 돈 벌려고 개인 프랙티스를 했어요. 근데 6개월 만에 이게 환자가 꽉 차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젊을 때는 좀 고생했는데 40대 이후로 제가 복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정말 이 복을 어떻게 나눠야 되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저희 부모님은 집을 한번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을 사드렸어요. 그리고 교회를 지른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또 여기 교회 장로님 비스상이 형이라고 써가지고 가서 생각하는 것보다 2배는 내가 이 정도는 되니까 그래서 우리 둘이 이렇게 돈을 내가지고 교회를 짓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한 번도 뭐 좋은 차를 안 타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렉서스 디거 그때 당하시면 제일 큰 차로 그냥 460짜리나 그거를 새 차를 하나 뽑아드렸더니 마다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자신은 모르는데 인간 두뇌가 내가 무슨 감정을 느끼는지 잘 몰라요. 기분이 상했을 때 제일 나쁜 소리가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 기분 상하는데 당신 기분 상했어? 그런 질문을 받으면 진짜 기분 나빠요. 그냥 어떤 때는 좀 비꼬 와가지고 에이 삐졌네 이 소리 들으면 막 뚜껑이 열리잖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안 삐졌는데 왜 이렇게 야단이야? 그러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이제 그게 무엇이냐면은 내가 삐진 걸 몰라요, 여러분. 삐친 걸 몰라. 다른 분이 이렇게 하는데 옆에 주위 사람들은 다 아는데 나만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을 자꾸 이렇게 체크를 해야 돼. 왜냐하면 내 자신도 내 마음을 잘 몰라요. 내 감정을 잘 모른다. 그런데 자기 감정을 전혀 못 느끼는 병이 있습니다. 자기가 무슨 감정을 느끼는지 몰라요. alexithym이라고 alex라는 글로 못 쓴다는 뜻이 있으면 렉시칸이라는 렉시는 글이잖아요. a가 붙으면 못한다는 뜻이고 thym이라는 feeling. 예? 그 자기 feeling을 모르는 사람이 인구의 그 스펙트럼인데 이 오티즘 같은 스펙트럼이에요. 근데 그 인구의 한 10%가 알렉시타이미아에 걸려서 자기 감정이 무엇을 느끼는지 모르고 사는데 그러면 마음이 편할 것 같죠? 예? 자기가 무슨 감정을 못 느끼니까 그냥 오히려 더 편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알렉시타이미아 제가 아는 것은 제 분야가 있는 통증이니까 알렉시타이미아에 있는 사람은 만성 통증을 극복을 못하고 더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만성 통증 확률이 확 올라가요. 엘렉스 따이면 걸린 사람은. 그래서 내가 무엇을 느끼고 그걸 이제 인투문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내 마음이 무슨 감정을 가지고 무슨 정서를 가지고 무슨 아픔을 가지고 또 무슨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을 잘 느끼고 알 때에 여러분이 행복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이 커뮤니케이션이 더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정서를 같이 나누지 않으면은 아무리 뭐 얘기라도 잘 안 통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조금 엘렉스 따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자신이 좋으면은 입을 딱 감고는 근데 주위에서 보면 코가 조금 벌렁벌렁해요. 근데 그날은 저희 아버지가 코가 조금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제가 살을 사드리니까. 그리고 뭐 매달 돈도 드리고 그래서 아주 편하게 해드렸거든요. 저는 그렇게 물질적으로 목을 받게 되니까 그냥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이렇게 좀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평생 제 아버지를 제가 좀 원망을 좀 하면서 살았는데 나중에 가고 보니까 이상하게 제가 그렇게 잘해주는 건데 십계명 지키느라고 그랬어요. 제 아버지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좀 오래 살고 싶어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십계명이 무엇일까요? 이 십계명은 벌칙이 달려 있습니다. 딱 하나 보상에다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벌칙이 있어요. 50명. 네? 세 번째 개념인데요. 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사람은 그가 죄가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이건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넌 죄가 있어. 벌써 등불이 좀 바삭하지 않아요? 예? 근데 이 개념을 제일 섣불리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의사 노릇을 하는데 제가 제일 기분 나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그리고 와내하고 싸울 때 제가 제일 기분 나쁠 때가 언제냐면은 내가 한 말이 없는데 내가 안 했대 그런 말을. 예? 어제 목사님 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자꾸 그 말을 했대요. 그렇게 웃기대. 그럼 기분이 정말 나빠. 나는 전혀 기억이 없는데. 그리고 환자들이 다니면서 닥터신이 뭐라고 그랬다. 뭐 수술하면 죽는다. 내가 그런 말을 안 했는데 내가 닥터신이 그런 말을 했다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제일 기분이 나빠요. 예? 하나님 마음도 같은 것 같습니다. 여기 히틀러가 나는 오늘 나의 행위가 전능하신 창조주님의 뜻에 따른 것임을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건 완전 개새끼라고 욕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착각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그거는 정말 용서도 못 받아요. 그거는 교주들이 다 그렇죠. 이제 좀 따지다 보면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옳다고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겸손이 없으면은 우리 안식교회에서 제일 고치기 힘든 병이에요. 뭐냐면 안식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진리를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있는 진리를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저희가 다 가질 수 있어요? 그거는 저희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가르치고 또 어떤 사실을 가르쳐주고 보여주는지 전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건강생활을 하고 모든 계명을 지키고 한다고 해도 우리가 언제나 겸손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칫 틀리면은 우리가 하나님 허락 없이 하나님 이름을 막 쓰는 거예요.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제가 제일 두려워하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오늘 아침 시간이 없어서 말을 못했는데,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복음에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바로 선생님. 그래서 하나님의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알고 싶으면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가르친 복음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야기꾼이었습니다. 저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려줬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이렇게 들춰보면은 그 안에 오늘 아침 제가 말씀드렸던 앰비벌런스가 많아요. 양가 감정사나 앰비벌런스가 한꺼번에 잘 안 나와요. 앰비벌 모순이 많아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그 욕이 나오는 비유 기억나세요? 네? 너 게으르고 이 악한 놈아. 욕이 다 나와요. 예수님 비유 안에. 어느 비유죠 그게? 달란트 비유예요. 근데 여러분 이성으로 따져보세요. 그놈이 뭘 잘못했다고, 뭘 게으르다고. 갖다나 열받아 죽겠네. 여기 보니까 10개를 줬어. 이 옆에 보니까 5개를 줬어. 왜 나는 1개 줘? 네? 근데 왜 그게 괴롭다는 게으릅니까 그게?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욕먹을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 스토리를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모순된 점이 많아요. 저는 아무리 따져봐도 그 달란트 하나 가진 놈이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누구한테 투자를 하잖아요. 그럼 내가 투자한 거 그대로 가져가지고 너무 고마워. 하도 많이 잃어가지고. 고마운 사람이에요. 내가 준 돈을 맡겨가지고 그냥 고스란히 돌려준 것도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돈 좀 벌어본 사람들은, 돈을 잃어본 사람들은 알아요. 야, 원금 많이 넣어도 잘나. 근데 원금을 깎아주더니 게으르고, 약한 놈이 이러고 너 가진 것도 다 뺏어서 다 죽어라. 여러분 집에 가서 생각을 해봤어요. 모순이 가득 찬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어요. 네? 창자학은 더 심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내 상속 달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게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이죠? 빨리 죽으라는 소리예요. 상속이, 인헤리턴스가 언제 내려갑니까? 죽으면 내려가는 거 아니고 그때 당시에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요. 그런데 제가 제 딸내미가 한 12살 정도 되니까 어느 날 저한테 Daddy, how much money do you make? 뭐 이러면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알아서 뭐 이놈아. 그래서 조금 지나더니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Daddy, when do I get my inheritance?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해줬어요. 그 상속 인헤리턴스는 내가 죽으면 네가 갖는 거라고.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 그랬더니 제 아들이 바로 옆에 앉아 있었는데 제 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Don't worry, we'll wait. 걱정하지 마. 자기가 가만히 십자가 기다릴 거래요. 죽을 때까지. 상속은 죽으면 내려가는 저건데 왜 탕자 비면은 죽기도 전에 아버지가 하라고 합니까? 뻔히 아는데 제 아버지가 모르겠어요. 이 아들놈이 좀 삐딱하다는 걸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동안 나가서 돈을 펑펑 써요. 그럼 누구 사람을 붙여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능력이 있는 아버지인데, 제 이모, 삐딱이 우리 이모 때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 거기다 가지고는 언제라도 제 누나도 숨어서 뒤에서 쫓아가고. 근데 왜 가만히 놔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말이야. 우리가 예수님의 스토리를
나오는 비유는 내용이 희한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안 하는데 학자들도 어떻게 풀이를 할 줄 모르고 그리고 목사님들한테 내가 여러 번 이렇게 얘기해요. 그 스토리가 무슨 스토리냐면은 주인이 있는데 그 밑에 매니저가 자기가 잘릴 걸 알고 그 빚진 사람한테 가가지고 다 빚을 갚아줬어. 예. 이 못된 놈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제가 매니저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5년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 BMW도 뽑아주고 그때 당시 벌써 한 15년 전이니까 제가 월급을 12만 불 줬어요. 제 조그만 오피스에서. 그 돈을 많이 하는 것도 별로 없어. 5년을 데리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안 돼가지고 이제 나가게 되는데 나가면서 편지 글 한 장 뭐 effective tomorrow 그날 그냥 그만두고는 열쇠를 딱 놔두고는 제 컴페리터 오피스를 가서 일을 하면서 내 직원 6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나 예수님이 그 비유가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러면 열받아가지고 에이 새끼 차버렸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한 것이 뭐라고 그랬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가 한 것이 뭐 주님의 아들 자녀가 한 것보다 더 낫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목사님도 지금 내가 물어봐도 이건 어떻게 풀 수가 없어. 그런데 제가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가 밑에 데리고 있었는데 가가지고 제 직원 훔쳐가고 이렇게 각오를 나오니까 내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네. 좀 더 잘해줬으면 하는 게 좀 안타까워요. 여러분 예수님 비유를 이렇게 스토리를 하다 보면은 마음에 막 그냥 이런 마음을 확 째그냥 막 들어오는 질이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찾으려면은 우리가 복음을 연구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스토리텔링. 우리 두뇌는 스토리텔링을 이해하게 두뇌가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할 때 앞으로 이제 요새 과학에 나오는 과학도 요새는 스토리텔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스토리의 근본적인 요소가 뭐냐면 사실하고 상관이 없어도 돼요. 그게 스토리예요, 스토리. 네? 부부관계에 있어서 연구 내용이 나오는데요.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그 부부한테 지금 갓 결혼한 새 부부한테 질문을 딱 한 가지 합니다. 근데 이 질문을 하면 그 답변에 따라서 이 부부가 미국에서는 이 부부가 6년 이상 살지 안 살지 그거를 예측을 하셨어요. 90% 확률. 그 질문이 무엇이죠? 한번 추측해보세요. 새로 결혼한 부부한테 질문을 하나 딱 있어요. 그 질문의 답변에 따라서 그 부부가 오래 사느냐, 6년 이상 결혼하느냐, 아니면 이혼을 해버리냐.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면 Do you love each other? or how much do you love each other? 그게 아니에요.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당신들 어떻게 만났어요? 당신들 어떻게 만났습니까? 스토리를 들어보는 거예요. 스토리. 어떤 사람들은 아예 뭐 결혼할 시간이 다 됐고 또 보니까 인상도 좋고 그래서 결혼했어요. 스토리가 없어요. 저는 제 와이프를 어떻게 만났는지 아세요? 우리 스토리가 나오고 그래서 이 연구내용을 보고 우리가 아무리 싸워도 우리는 해줄 수 없는 사이라는 걸 제가 결론을 내리고 포기를 하고 삽니다. 그냥 어떻게 만났냐면 자기 남자친구였는데 나를 보고 나서는 남자친구를 차버려서 자기 소리도 달라. 근데 아파트에 들어가서 제가 뭐가 필요하다고 해서 아파트에 잠깐 들렸거든요. 그래서 대낮에 아파트 들어가서 애도 아파트 들어가서 응접실에서 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밖에서 두들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남자친구가 왔어요. 근데 이 남자친구가 덩치가 커 나보다. 예?
내가 싫다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브레이크업을 했는데 마음이 아파가지고 눈을 뜨리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에스더한테 밖에 가서 아니라고 얘기하고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전 헤어진 지 뭐 몇 주일 안 됐어요. 내가 내 여자친구가 딴 남자하고 이렇게 사귄다는 걸 알면은 열받아가지고 눈을 차고 들어갈 것 같아요. 내 심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화가 나가지고 들어오면 어떡하냐. 그리고 내가 이걸 뭐 얼마나 더 마음이 아플까. 그래가지고 제가 숨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한 10분 이야기를 하고 들어왔는데 내가 없어졌대요. 네? 그리고 신발을 보니까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신발도 들고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신발을 들고 숨으려고 하는데 방에 들어갔더니 숨을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옷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잠깐 들어가 있었습니다. 옷장까지는 안 쳐들어오겠지 아무런. 제 와이프 지금은 이제 와이프지만 그때 이제 사귀기 초기에 에스더가 아무리 봐도 없어가지고 가서 보니까 자기 마음으로는 내가 옷장 안에서 신발을 들고 이러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어떻게 만나는 그 얘기를 펼치거든요. 그리고 아직도 제 와이프는 저도 그렇고 제 와이프도 처음 만났을 때 그 느낌을 기억합니다. 거기 저 버드나무집이라고 음식점에서 엉커라고 같이 앉았는데 내 눈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내 눈으로 자신이 자꾸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더래요. 여러분 제 눈 조심하세요. 괜히 자꾸 쳐다보면 괜히 이렇게 빨려 들어올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우리 두뇌가 모두 다 우리가 삶의 스토리가 있어요. 내레티브가 있어요. 그 안의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근데 그 스토리가 얼마나 흥미진진하고 그리고 인투시애즘, 열정. 인투시애즘의 단어가 어떻게 쓰인다면 ENTHU 되잖아요. 그럼 이 THU가 무슨 단어죠? THUS, Theos. 인투시애즘의 단어는 하나님이 임하시다는 뜻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속에 임하시면 거기에 인투시애즘이 에너지가 생깁니다. 우리 스토리를 통해서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교리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복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면 스토리 지금 여러분 그 슬기로운 생각을 해보세요. 말이 안 돼. 왜 지가 늦게 와놓고 왜 나를 야단이에요? 와 자기가 늦게 와놓고 그렇게 생각해보셨어요? 예수님 스토리 안에는 모순이 담아있어요. 그리고 우리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진리는 언제나 우리한테 모순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착착 해가지고 싹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과학도 그렇습니다. 종교가 잘 못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종교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과학이 잘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과학에 대해서 기본적인 기초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싶은데 이건 1950년대에 카럴 파퍼라는 철학가가 그 과학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과학은 이런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을 단어를 하나로 바꾼다면 영어로 falsification이거든요. falsification은 뭐냐면 무슨 진리라고 믿지만 그것을 언제나 바꿀 수 있는 태도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틀리다고 증명할 태도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 발전한 거예요. 과학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크리스찬 릴리전에서 나왔어요. 창세기에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만물을 보고 통제하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과학이에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과학이 안 나왔어요. 이슬람 종교에서 안 나왔습니다. 이슬람 종교가 이슬람 그쪽이 막 번창할 때는 이 유럽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중국이 막 발전할 때는
유럽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1400년대에 중국에서 파티를 하는데 4만 명이 참석했어요. 자그마치 음식 요리가 300개가 나왔대요. 4만 명. 근데 그때 1400년대에 잉글랜드에 왕이 결혼식을 했는데 음식이 7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한 50명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국 이슬람교 그때가 이렇게 왕성했는데 이 과학은 1600년도에 이 유럽에서 크리스천 백그라운드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사고 방식입니다. 이 물체를 이해를 하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제가 지금 잠깐 이제 통증에 대해서 터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장수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할 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만성 통증도 제일 아픔에 고생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고치지 못하기 때문에 통증이 계속된다고 요새 연구들이 나옵니다. 이걸 설명하려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환자들이 믿지가 않으니까. 근데 여기가 아픈데 왜 내 자꾸 내 생각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많이 나오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팔꿈치가 아파가지고 수술을 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 보면 수술이 안 된다거나 연구 나오는 명이고요. 어깨가 이제 찢어졌거든요. 레이브럼이 찢어진 건데 그것도 요새는 연구를 어떻게 이게 수술을 해서 낫느냐 안 낫느냐가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뭐 50명, 100명을 데려다 놓고 똑같은 질병을 가진 사람 반은 수술을 하고 반은 수술하는 척합니다. 이거 쉔 스터디라고 해요. 마취까지 하고 구멍까지 뚫고 내시경을 집어넣어가지고는 이렇게 보는 척 하는데 아무것도 안 고치고 그대로 내옵니다. 근데 누가 무슨 수술을 받은지 몰라.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게 뭐가 다른 걸 알 수 있잖아요. 그거를 랜더마이즈 무작위 쉔 스터디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몇 개 안 돼요. 지금 30년 동안 한 35개밖에 안 됩니다. 그런 스터디가. 만성 통증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제가 주요 스터디만 가지고 나는데 아무것도 도움이 안 돼요. 이게 여기 네이브럼이 쭉 찢어졌는데 그걸 가서 고쳤는데도 통증이 안 없어지고. 그리고 허리가 물러앉았습니다. 이게 부러져가지고 허리는 이런 뼈는 이렇게 부러지지만 허리는 물러앉거든요. 그럼 허리가 아파서 죽으려고 그래요. 우리 치료가 있어요. 바늘 꽂아가지고 시멘트를 이렇게 부어놓으면은 그게 딱딱해지면서 이 부러진 게 싹 아뭅니다. 근데 순식간에. 그래서 그걸 치료했는데 여기 보면은 스터디가 저기 두 번이나 하는데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 수술 하나만 해요. 도움이 안 돼. 그리고 이 무릎에 메니스커스라고 아시죠? 메니스커스가 찢어져가지고 아파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수술 계속 하거든요. 거기도 스터디를 2개를 했는데 아무 수술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허리가 아픈데 수술이 도움이 안 되는 건 저희가 벌써 한 20년 동안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저기 LA 가면은 여기 임종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제가 그 사모님을 한 7년 전에 모래집하면서 주말에 캠프 미팅을 하면서 제가 만났는데 그때 허리가 아프시더라고요. 그래서 고생을 하셨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받지 않아야 할 수술을 받으시고는 그냥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LA는 지멋대로 해요. 그냥 자기 멋대로 수술을. 몸만 나오면 해요. 의사들이. 지금 벌써 20년 동안 저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가면은 그 텔레비에 보는 거 보면 아주 기가 차게 막 그래프에 나와가지고 프로 테라피를 해가지고 뭐 코글레이션 저희가 벌써 20년, 30년 전에 저거는 아무 쓸모없는 시술이라는 걸 아는데 한국에서는 500만 원, 1000만 원 받으면서 그 수술을 계속 하고 있어요. 선전을 하고. 그래서 우리 의대 계통이 그래서는 안 되는지 알면서도 시스템이 그렇게 돼가지고 계속 그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여기 보세요. 25개의 쉔 스터디가 아무 도움이 안 됐다고 지금 2년 전에 이게 나온 통계적인 내용이거든요. Little evidence for any specific efficacy. 그래서 이
작년 잡지에 Chronic pain surprisingly treatable when patients focus on the brain. 두뇌에 집중을 하고 우리가 정신적으로 치료를 하면은 이 통증이 완치될 수 있다고 여기 나왔어요. 네? 희한하죠? 제가 20년 동안 지금 통증을 전문으로 치료했는데 환자가 들어오면 I know I can get rid of your pain 그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너의 통증을 완전히 없앨 수 있겠다라는 말을 아무도 그 의사들이 그런 말을 안 해요. 뭐냐면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리가 부러져서 의사한테 가면은 글쎄 이게 낫지 않지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해요. 당연히 고쳐주잖아요. 냉장이 터지면 의사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아니잖아요 여러분. 들어가서 수술하고 나면은 You're okay. 우리가 고칠 수 있다고 장담을 하셨는데 만성 통증을 가지고 가면은 We will manage it for you. 뭐 조금은 도움이 되지만 뭐 약도 먹어보고 뭐 이것저것 해보면 완치는 못하니까 그냥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예? 거짓말쟁이가 아니면 그런데 근래 지난 몇 년 사이에 몇 년 사이에 우리가 무엇을 주장할 수 있냐면 당신의 통증을 완치할 수 있습니다. 완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당신의 생각과 신념 그리고 여기 뭐야? 감정 by altering, changing your thoughts, beliefs and feeling 그거를 변경시킬 수 있으면 당신의 통증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라고 여기 작년에 나온 잡지 아르티클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그래서 작년에 이 사람이 책을 써냈는데요. 환자를 150명 여기 데리고 어떻게 했냐면은 pain reprocessing therapy라고 내가 통증을 생각하는 방식을 조금 바꿔주는 거예요. 교육으로. 제가 이렇게 하는 식. 그래가지고는 치료하기 전에 두뇌 사진을 찍고 치료 후에 두뇌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서 151명 중에서 100명이 완치가 됐어요. 작년에 이 LA UCLA에 나오는 학자가 책을 써냈을 때 Way Out이라고 통증을 가지고 힘드신 분은 그 책을 꼭 보세요. 여기 보세요. 66%가 완치됐고 플라시보는 아시죠? 20%. 그 다음에 컨서버티브 다른 거는 뭐 10%. 예? 그것뿐만 아니라 하버드에서도 비슷한 스터디를 작년에 나왔습니다. 페인 리포트에 사이콜로지 그러니까 그전에는 좀 릴렉스하고 그다음에 메디테이션 명상하고 그러면 내 통증이 난다고 그러는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배워야 돼. 이 통증에 대한 생각을 배워야 됩니다. 제가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생각을 바꾸면서 이 심장 뛰는 이 모든 게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앵자이티도 그렇고 크로닉 페인도 그런 거예요. 그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정된 신념이 있습니다. 이 페인에 대해서. 내가 여기가 아프면 여기가 문제가 있지. 그게 아니에요. 근데 그 신념을 평생 가지고 있던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은 몸이 낫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희한하죠? 저도 봤다니까요. 여기 오기 요번 주에 저 환자 하나가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 자기가 7년 동안 이 통증 때문에 일도 못하고 약만 먹고 의사 찾아가고도 아무 효과가 없었는데 저희 프로그램 6주 딱 끝내고 나서는 이런 활기가 그리고 이게 낫기 시작하면 아파도 걱정이 안 돼요. 아프면 조금 천천히 가면 되지. 그러면 조금 기다리면 또 좀 완화되면 다시 운동을 하고 다시 활동을 하고. 그래서 자기가 나이가 67세 때 다시 일을 하고 그리고 동네방네 자기가 다 다니면서 얘기를 해야겠다. 이럴 수가 없대. 자기가 이렇게 완치될 수는 상상을 못하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완치된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뭐냐면 여러분의 생각 바꾸기 쉽지 않아요. 이거 여러분 보통 똥거질이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아무리 바꾼다고 해서 쉽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 트라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저 서서히 바꿔지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의료 분야는 현재 과학을 따라가지 못하고 이 와싱턴 포스트 그 저자가 현대의학이 지금 우리가 아는 지식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사실이에요. 제가 환자가 이렇게 많이 보는데 한 달에 한 7, 80명씩 보거든요. 성환자를. 오늘은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다른 의사한테 듣지를 못하는데 인터넷에 들어가면 이거 다 있습니다. 책에 보면 다 나와요. 연구 내용에 보면 다 나와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 안식교회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많이 바꿔야 돼요. 우리가 믿는 것은 나의 진리입니다. 나의 진리가 모든 사람의 진리가 돼야 된다는 생각은 그거는 독재자라는 생각이에요. 독재자. 그 생각을 버리고 남의 방식도 존중을 해줘야죠. 저 사람이 안식일을 안 믿으면 그럴 수도 있구나. 우리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나는 이렇게 보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보이고 그럴 수도 있구나를 적어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지. 어울리죠.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어울릴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또라이로 보지. 그 너무 답답해 죽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진리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요새 나오는 과학에 여기 이 여자 두 분이 2020년도에 노벨상을 받았어요. 뭘 가지고 했냐면 이게 여자 과학자 둘이 노벨상을 탄 건 처음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연구 내용을 발표한 지 3년 만에 노벨상 탄 거는 역사상 처음이에요. 보통 연구 내용을 발표를 하면은 한 2, 30년이 걸려요. 그 과학 계통에서 저건 정말 기가 찬 내용이었구나. 그래서 한 적어도 10년, 20년, 30년이 걸려야지 노벨상 위원이 그거를 알아주고는 노벨상 주는데, 요번에는 너무 기가 차가지고 이 두 사람, 여자 두 사람을 상대로 2020년 딱 2년 전에 노벨상을 수여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연구해가지고 저거 했냐면은 유전자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알고 봤더니 박테리아하고 바이러스하고 피 터지게 서로 싸움의 전쟁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역사적으로. 뭐 과학적으로 막 풀이 삐져일어나고 그러는데, 바이러스가 가서 침투를 하면은 박테리아는 그 바이러스를 막아내려고 또 싸우고, 그러면 또 바이러스가 더 똑똑해져가지고 또 다시 침투를 하면 그걸 배워가지고 또 싸우고 저항력을 해가지고. 그걸 보니까 박테리아가 어떻게 하냐면 바이러스가 딱 들어왔을 때 그 유전자를 착착착 잘라가지고는 그 부분적을 싹 뺏어서 자기 유전자에 싹 집어넣어요. 그러려면은 가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가위를 잘라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도 잘라서 집어넣고 다시 접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술을 그 박테리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발견해서 보니까 그 기술을 쓰면은 우리 인간의 유전도 마음대로 에디팅을 할 수 있는 거지. 2003년도에 휴먼 게놈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우리 유전자를 다 시퀀스를 했잖아요. 2003년. 벌써 20년, 거의 20년이 됐습니다. 지금은 원하면은 1불만 내면은 여러분의 유전자를 다 시퀀스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마케트 가면 한 2, 300불? 그 다음에 이걸 정확하게 다 시퀀스를 하면 한 3, 4천 불은 내야 돼요. 근데 원하면은 대량으로 이걸 생산하면은 1, 2불이면 이 DNA를 시퀀스 할 수 있는 기술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DNA를 매일 착용할 수 있어요. 뭐가 변경이 되는지. 그래서 변경이 되면 가서 쓱싹쓱싹 에디팅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지금 그 기술이 발전이 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비드가 나왔을 때 이 기술을 가지고 백신을 만드는데 며칠 걸렸는 줄 아세요? 얼마나 걸렸는 줄 아세요? 백신을 시퀀스하는데 이틀 걸렸어요. 그리고 백신을 주사 놓는 그 백신을 만드는 거 딜리버리까지 해가지고 모더나에서 38일 만에 그걸 만들어냈습니다. 40일 걸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임상 실험하느라고 한 6개월 이상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되면서. 그거 지금 태어나는 지가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좀 복잡한 내용에서 그리고 그 지인을 보면은 이 코끼리는 암이 안 걸린다고 해요. 거의 없어요, 암이. 왜냐면 이 진이 P53라는 진을 여러 개 카피를 가지고 있으면 거의 암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딱 카피해가지고 사람 안에 집어넣느냐. 예?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에 있는 유전자도 있고,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에 있는 유전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여기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거를 쓱싹 해가지고는 박테리아가 그 유전을 자기 안으로 싹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젊은 애가 여러분 시클셀이 뭔지 아시죠? 적혈구 빈혈증이나 시클셀. 거기 유전자가 하나가 망가져가지고 이 적혈구가 구부러지면서 피순환이 안 되면서 막혀서 힘들어하는 그런 병이거든요. 흑인들이 걸리는 병이에요. 근데 그 병을 가지고 태어나면 50살 넘기가 힘들어요. 모든 피순환이 안 돼가지고 나중에 그래서 그게 걸리면은 막 피를 전부 다 걸러내가지고 다시 수혈을 하고 해가지고 뭐 그렇게 사는데 이 여자의 처음으로 7월 2019년도에 그 유전자를 뽑아서 쓱싹 고쳐서 그 다음에 그 스템셀을 만들어서 그 사람한테 다시 집어넣습니다. 2년 전, 3년 전에. 그래서 요번 해에 지금 2년이 지났거든요. 2년 반이 지났는데 아직도 완치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번 역사상 처음으로 시클셀을 완치한 사람으로 지금 이 여자죠. 되게 행복해 보이죠. 수혈 안 해도 살 수 있고. 좀 어메이징한 건데 지금 이게 보편화되지 않은 이유가 이걸 치료하느라고 100만 불이 들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요. 그 테크놀로지가. 그래서 지금 이 벌클리 그 아까 보여준 노벨상 탄 그 아줌마 이름이 나오는데 이 벌클리에 있어요. 그래서 그 아줌마가 이제 그 학자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값싸게 할 수 있는 걸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 프로테인 여기 제가 말씀드렸죠. 모더나에서 이틀 만에 이걸 만들었다고. 네. 여기 스파이크 프로테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팬데믹을 보면은 그 전에 역사적으로 이 팬데믹이 이렇게 많이 죽었어요. 1300년대에 유럽의 50%가 죽었습니다. 여기 코비지 여기 코비지 나왔어요. 기원전 1200년은 바벨론에도 플루 에피데믹이 있어서 많이 죽고 이 팬데믹이 몇백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찾아오거든요. 그런데 요번에는 우리가 정말 처리를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과학을 통해서. 이것은 제가 이걸 여러분한테 왜 보시냐면은 네이처 잡지에 요번에 저번 달이네요. 박토 보니까 제 친한 친구 와이프가 난치병 루푸스에 걸렸어요. 루푸스 아시죠 여러분? 이 이뮨셀이 내 자신은 내 이뮨 T셀이 내 자체를 공격하는 병입니다. 그것도 죽을 병이에요. 뭐 요새는 치료를 해가지고 조금 좀 힘든 병이에요. 그런데 이 DNA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이 T셀을 뽑아서 걔네들을 트레이닝을 시켜서 그걸 키워가지고 다시 수혈을 해서 그 셀이 다시 돌아가가지고 못된 놈의 셀을 다 처치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근데 5명을 치료했는데 5명이 다 완치가 됐습니다. 이 루푸스 그것도 완전히 엔드 스테이지 루푸스 상태예요. 그래서 요새 과학이 정말 어떻게 이렇게 발전이 될 수 있나 정말 재밌어요. 그런데 노화를 보면은 이것이 만병의 원인이라고 요새 과학자들이 얘기하는데요. 왜냐하면 나이만 안 들면은 병이 없어요, 사실. 여기 보세요. 당뇨도 젊을 때는 거의 없어요. 몇 배로 올라가는 거예요. 신장병도 젊을 때는 신장병이 앓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걸리는 병이에요. 여기 보세요. 나이가 들면 이게 올라가잖아요. 이건 뭘 보실까요? 이건 암이에요. 20대에 암에 걸리는 확률이 70대에 암에 걸리는 확률보다 1000배가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담배를 매일 두
써보세요. 암에 걸리는 확률이 한 5배 올라가는 거예요. 5배. 그러니까 나이만 안 들 수 있다면은 막 알츠하이머는 뭐 나이가 들면서 걸리는 병인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나이만 안 먹을 수 있다, 노화만 안 먹을 수 있으면은 우리가 병을 다 치료. 그리고 쥐를 지금 실험하는데 노화 과정을 더 넓게 할 수 있고 조금 더 젊게 할 수 있고 조금 교정을 할 수 있어요. 쥐를 가지고는. 예? 조금 좀 더 노화를 좀 빨리 가게 할 수 있고 아니면 좀 깎으로 갈 수 있게 거의 깎으로 갈 수 있게 그런 테크놀로지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심장병, 다이비티스, 뭐 캔ሰር이 왔다 생겼다 막 그 얘기예요. 쥐를 가지고. 그러니까 노화만 방지를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만병을 다 치료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우리가 50살이 되면은 여기 한국말로 흉성이라고 하는 타이머스가 다 이제 포기를 하고 작동이 안 됩니다. 나이가 딱 한 50살 돼요. 50살부터 55살. 저도 이제 56살이니까 제 타이머스에서 별로 그 이뮨셀, 저항력을 가지고 있는 그 T셀이 이제 안 나와요. 근데 T셀이 한 12년 가거든요. 그러면 50세에서 한 10년 동안은 62세, 한 65세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후에는 저항력이 완전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머스를 어떻게 좀 다시 살려볼까? 그래서 노화를 방지하는 주 공약이 무엇이냐면 이 타이머스를 다시 여기서 살려볼까 하는 그런 방식을 찾고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소나무가 나오는데 이 소나무는 얼마나 오래 사는지 아세요? 기록으로 지금 10,000년 사는 소나무가 발견됐습니다. 5,000년 사는 소나무. 근데 이 소나무 그 유전을 보면은 유전이 망가지지를 않아요. 그냥 그대로 가고 그리고 솔잎을 계속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유기체형이 아니라 살아있는 얼게니즘. 그러니까 무한 무제로 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소나무도 동물은 아니지만 식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전의 그 코딩이 비슷해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유전은. 네? 그리고 여기 그린란드 샤크이 나오는데 이쪽에 이 상어. 네? 이 상어도 한 500년, 400년 산다고. 상어. 저기 아라스카에서 몇 년 전에 상어를 잡았는데 보니까 옆구리에 이 창이 꽂혀 있어요. 근데 창에 맞아가지고 죽지 않고 살았어. 근데 고래가 몇 살인지 알고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창을 분석을 해봤더니 그게 205년 전 그때 만들어진 창이. 그러니까 그건 200년 동안 이게 옆구리에 꽂혀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산 거예요. 그래서 요새 그 그린란드 샤크는 걔는 암이 없습니다. 그리고 에이징이 굉장히 슬로우해. 그래서 그린란드 샤크이 보통 한 적어도 200년, 한 100살이 돼야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성수기는 100살이 돼야지. 그래서 생물계에서도 몇백 년 살 수 있는 동물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 이몰털 젤리피쉬라고 이거는 생하는 것 가지고 다시 다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이드라 볼가리스는 아주 작은 저건데 얘네들은 늙는 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계속 사는 것 같아. 조그만 건데. 그래서 lives forever. 그냥 가만 놔두면 그냥 forever 살 수 있는 것 같다고 과학자들이 말하거든요. 지금 랩 안에서 40년 동안 지금 죽지 않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오래 살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과학자들이 에이징을 노화하는 과정을 측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측정을 해도 얘네들이 늙는지 안 늙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oldest living organism은 여기 조개인데 그 다음에 벌거벗은 두더지 쥐가 있습니다. 못생겼죠? 근데 이 쥐새끼들
쥐가 보통 몇 년 사는 줄 아세요, 여러분? 많이 살면 3, 4년이고 에버리지가 한 2년 살아요. 그래서 랩에서 그걸 이제 잘 실험하는 거잘 하는데 얘들 쥐 종류예요. 쥐 종류인데 얘네들은 죽지 않는데요. 암이 거의 없고 통증에 대한 내성, 산소가 없어도 한 18분까지 생존하고 요새 2018년도에 새로운 논문이 눕지 않는다고 나왔어요. 아무리 제대로 안 눕는데. 그래서 이거 분명히 잘못됐다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 오래 사니까 어떻게 뭘 측정할 수 없어가지고 지금 35년 거의 40살 사는 이 두더지 같은 이 두더지 쥐가 지금 랩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오래 사는지 잘 보관해가지고 그걸 측정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쥐들이 2, 3년 사는데 얘는 지금 35년, 10배, 15배를 더 사니까 이 과학자들이 놀라가지고는 유전을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떨까요? 지금 현재 연구 내용을 보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유전이 세포가 자꾸 이렇게 번성이 되면서 그 유전이 정확하게 카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카피가 안 되니까 이게 두뇌 세포로 이게 만들어지고 이 강한 세포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정확하게 카피가 안 되니까 이 세포가 혼동이 오는 거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기 세포의 작동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새로 나온 단어 X differentiation인데 differentiation은 specialize 하는 거. 근데 X differentiation은 specialize 거꾸로 가는 뜻이에요. 그래서 특수화되어야 하는 세포들이 특수성을 잃는 과정입니다. 두뇌 세포의 특수성이 없어지고 일반화되는 세포. 이것이 또 모든 질병의 원인이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젊을 때는 우리 몸에서 이런 좀비 셀은 살아있는데 아무 작동을 안 하고 부작용만 일으키는 이러한 세포를 잘 걸러내요. 우리 몸이. 나이가 들면서 이거를 잘 걸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T셀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노화가 오고 그래서 이걸 센춘셀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이 슈거 인테이크 하는 것도 이 글루틴, 이 포라는 게 작동이 잘 안 되면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면 요새는 여러분들의 그 유전을 잘 살펴보면 여러분이 몇 살인지 신체적인 나이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크로노라지 몇 년 사는 게 아니라 신체적으로 여러분의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얼마큼 더 살 수 있는지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얼마 신체 나이에 비해서 얼마까지 산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홀백이라는 사람이 이것도 몇 년 안 되거든요. 그래서 홀백 바이올로지컬 에이징이라고 해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뭘 치료를 했을 때 이게 정말 나이가 먹는지 안 먹는지를 어떻게 측정을 해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이 에피지네틱 클락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살펴보면은 여러분이 신체적으로 나이가 얼마인지 거의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는 랩이 한 300군데 되거든요. 온 세계적으로. 근데 이 연구는 스탠포드에서 LA에 있는 발런티어 9명을 데리고 2년 전에 작년에 이걸 스터디를 마치고 2020년도가 이게 출판이 된 내용인데요. 이 트렌트라이라고 5명한테 이 파이머스를 다시 재생하는 그로스 호르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당뇨병 걸린 사람 있으세요? 당뇨병? 메트포르민 드시는 분 있으세요? 메트포르민 드세요? 메트포르민이 우리가 그 약을 복용한 지 꽤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당뇨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당뇨병이 없는 사람보다 더 일찍 죽어야 되잖아요. 병이 있으니까. 몸이 망가지니까. 그런데 메트포르민을 먹는 사람은 당뇨병이 없는 사람보다 통계적으로 더 오래 사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는데도
그래서 이거 연구하는 사람은 메포름이 다 먹어요. 그 이유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도 그걸 먹으려고 먹었는데 속이 쓰리더라고. 제 속이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네, 제가 이제 몇 년 후에 이제 이게 인포메이션이 지금 계속 나오는 인포메이션인데, 제 생각에 한 3년 내지 5년이면은 이 노화를 방지하거나 노화를 슬로우다운을 시키는 약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연구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메포르민하고 그로스 호르몬, 성장 호르몬 있잖아요. 그 다음에 DHEA라고 그거는 분해에서 나오는 호르몬인데 제가 강의하면서 그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잠깐 얘기를 했는데 어제 저녁이니까 그거 세 개를 그로스 호르몬은 주사를 맞아야 되고 DHEA하고 메포르민은 약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을 복용을 시켰습니다. 9명을 권장을 잡고 50대에서 65세 사이. 그리고 이제 신체적인 에이징 문제를 봤어요. 나도 놀랍게도 2살 반을 더 젊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학계에서 이 스터디를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9명이 너무 작고 그 다음에 컨트롤이 없어. 비교할 그룹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스트림 스터디 2가 들어갔습니다. 작년에 시작했어요. 9명이 아니라 85명, 40살부터 85세, 그리고 이제 좀 더 타이트하게 좀 스터디가 거의 거의 끝나가는데 지금 그 결과가 비슷하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싱클레라는 박사가 하버드에 있는데 그 사람이 벌써 책을 2018년도에 냈어요. 라이프 스페인이라고. 근데 요번에 저희 팟캐스트로 한 7시간인가 강의를 해서 제가 그걸 다 들어봤는데 이 사람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은 에이징은 우리가 이제 일을 한다. 그리고 에이징을 고치는 과정은 그것은 암 고치는 것보다 쉽다고 합니다. 암 고치는 게 그렇게 힘든 뜻입니다. 암 고치기 전에 우리가 에이징부터 고칠 수 있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이 조금 하버드에서 제가 이제 설명드릴 엔자임이 3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엔자임 하나 정도 그 노화 과정에 이 엔자임 3개를 발견했어요. 3개가 그 과정을 지배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의 본의자라는 사람이 제대로 공부하고 하버드에서 자기가 직접 연구를 해내고 크레딧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뭐 허술을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여기 지금 에이징에 인터넷 들어가 보면은 별한 거 파는 거 많아요. 돈 벌어보려고.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학술적으로 전부 다 이제 자기가 직접 발표하고. 근데 자기 추측으로는 지금 현재 상태 네가 아는 지식으로 그것만 해도 20-30년은 건강하게 더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방식을 복용을 하면은 나이가 40이든 60이든 90이든 차이가 없대요. 영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앞으로 100년 이후 지나가지고 100년을 지나갔을 때 이 시점이 역사적으로 굉장한 시점이실 거라고 자기는 장담을 한대요. 뭐냐면 지금 태어난 우리 세대 중에 150살, 200살 사람이 벌써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이 노화 과정이 모든 생계에 보면은 이스트로 시작했거든요. 연구를 이스트로 시작해가지고 다른 G로 해가지고 지금 뭐 원칙을 이렇게 실험을 하는데 그 과정이 다 똑같아요. 엔자임도 다 똑같고 변수가 없어. 그 노화 과정이 세포에서 이 좀비 셀하고 그리고 이 미토콘드리아가 잘 작동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DNA에서 혼동이 오는 그 과정이 다 비슷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모든 세포 안에 우리가 태어났을 때 젊었을 때의 DNA 인포메이션이 망가지지 않고 다 있다고 합니다. 그 DNA 처음에 가지고 젊었을 때 그 DNA 뭘 제대로만 카피를 해서 우리가 몸에 재생을 할 수 있다면은
노화가 없어진다는 그러한 티어리거든요. 그러한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DNA 인포메이션이 디지털로 인포메이션이 스토어가 된다는 뜻이에요. 디지털로. 애누락이 아니라. 그건 좀 복잡해서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세포가 많이 망가져도 그 안에 세포 깊숙이 들어가면 DNA에 그 오리지널 인포메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DNA가 망가져가지고 인포메이션이 안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DNA가 망가져가지고 노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망가지냐면 DNA를 우리가 카피를 해요. 각 세포가 DNA를 이렇게 카피를 하고 저렇게 카피를 해가지고 하나는 간세포가 되고 하나는 두뇌세포가 됩니다. 근데 그거를 크로모틴이라고 하는데 DNA를 카피해서 그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리지널 카피는 그냥 그대로 있고 나중에 카피를 해서 쓰는 그 과정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 오리지널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사람을 클론시키는 숫자 있잖아요. 여러분 그 세포를 뭐 간세포나 뭐 이 스킨세포를 해가지고 스템셀이 있거든요. 줄기세포라고 하나. 그거를 지금 38번의 과정을 해가지고 워시를 하면 오리지널 DNA가 나와요. 그 일본 사람이 그걸 발표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노벨상 편표라고 얘기를 하는데 38번의 과정을 이렇게 씻고 하면 오리지널 DNA가 쫙 나오는데 그 오리지널 DNA가 우리가 태어난 그 DNA하고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이 인포메이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귀를 시킬 수 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제가 하는 말은 그냥 반은 믿고 재미로 그냥 들으세요. 저도 지금 재미로 듣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9명이 연구하는 사람까지 여기 11명이 나는데 9명이 그 방식대로 1년 동안 치료를 받았더니 9명 중에서 7명이 가는 머리가 하얗게 되면 조금 까매지는 걸 보고 그리고 그 신체적인 나이가 2년 반이 줄었다는 것을 여기 내용에 나왔습니다. 정말 기가 찬 거예요. 나이만 안 먹어도 오래 살자는 겁니다. 근데 그걸 거꾸로 먹을 수 있고 이 싱클레어 그 확장은 우리가 뭐 20년이 걸릴지 30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는 나이를 젊게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키 엔자임 3개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엠톨이고 이건 엠톨은 우리가 아미노산을 많이 먹으면은 이 엠톨가 나오는데 엠톨가 나올수록 몸에 해로워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아미노산은 뭐죠? 단백질인데 프로틴인데 프로틴을 먹으면 이 엠톨가 나와서 우리 세포들이 더 쇠약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MPK인데 이것은 여러분 마이토칸드리아가 무엇이냐면 우리 모든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설탕, 글루코스가 들어가면은 거기 크랩 사이클에 가서 거기 공장에 들어가요. 그럼 거기서 막 올려가지고 거기서 막 에너지가 막 나오거든요. 근데 에너지를 막 나오는 과정에 내연이 뿜어 나옵니다. 공장에서 내연이 나오듯이. 그게 프리 라디컬이래요. 여러분이 들어보신 프리 라디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엔타이 악시덴트를 많이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10년 동안 과학자들이 엔타이 악시덴트를 아무리 많이 먹고 그걸 조절해도 우리 노화에 아무 영향이 없다고 지금 결론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엔타이 악시덴트는 잊어버리세요. 그냥 그 서플멘트는 우리한테 뭐 아직은 뭐 도움이 된다. 오히려 해가 올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서플멘트를 많이 먹는데 이게 왜 무서운가 하면 자연 음식을 그대로 먹으면 거기서 나오는 요소들이 우리 몸에 도움이 돼요. 근데 이 요소가 도움이 되는 거라서 그걸 뽑아가지고는 과학적으로 만들어서 그것만 이렇게 딱 먹으면 그게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상에서 그게 어떤 조화를 일으키면서 나한테 도움이 된다는 걸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토칸드리아가 공장인데 대부분의 세포를 보면은 세포의 무게의 반이 공장이에요. 마이토칸드리아. 그렇게 이 에너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AMP가 올라가면은 이 공장 효율성이 올라가요. 그리고 이 공장이 폐거가 되는 공장이거든요. 마르칸줄레가 잘 안 돼가지고 폐거된 공장을 치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폐거된 공장이 많이 있으면 세포가 좀비처럼 변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AMPK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설투인이라고 그건 염증과 싸우는 건데 좀 짜서 넘어가고. 근데 이 세 가지 엔자임을 잘 작동시키는 방법은 금식, 그다음에 운동밖에 없어요. 여태까지. 그래서 요새 뭐 여러분 다 아시는 사실이지만 저도 그래서 아침을 안 먹거든요. 하루에 2끼로 하기로 하고. 근데 좀 더 좋은 방법은 아침하고 점심만 먹고 저녁을 스킵하면 좋아요. 근데 저녁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제가 그건 스킵 못하고 아침은 바쁘니까 그냥 거기도 제가.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이면은 공복 시간을 16시간으로 만들어줘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안 먹고 마셔도 괜찮죠. 그러니까 한 6시간 내지, 그러니까 점심 12시에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6시에 저녁 먹고 그러면 땡이에요. 아니면 4시간 차로 점심 12시에 먹고 저녁을 4시에 딱 먹으면 그러면 18시간이 공복이거든요. 그럼 뭐가 좋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이틀 내지 3일 동안 완전 금식을 하면 정말 좋다고 그럽니다. 모든 이 쥐하고 그렇게 실험을 해보면은 그 수명이 한 50%가 늘어요. 쥐가. 여러분 우리가 50% 늘면은 40년을 더 사는 거죠. 40년. 그래서 그것도 힘드니까 요새 무엇을 권장을 하면은 한 달에 한 3일 내지 5일씩 하루에 한 끼만 먹자. 그래서 점심만 먹고 며칠씩 저녁을 굶자. 그러면 이게 왜 도움이 되느냐?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오르메시스라는 개념을 여러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오르메시스라는 단어가 1950년도에 어떤 학자가 이걸 먼저 만들었는데 이 브로콜리를 보면은 그 안에 독소가 있어요. 설포노페인이라고 그 독소를 뽑아서 세포에 넣으면 세포가 죽어요. 그래서 한동안 이 브로콜리가 이 독소가 있기 때문에 이거 몸에 안 좋다고 한 80년 말기에 그런 소리 있었거든요. 그런데 브로콜리 먹는 사람보다 문제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독소를, 그리고 저것뿐만 아니라 크루시폼 베지터블은 독소가 많아요. 어떤 뭐 포메드하고 있고.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상하네 이게 몸에 좋은 건 아는데 왜 이게 독소가 있을까? 그래서 실험을 해봤더니 무엇을 하게 됐냐면은 이 독소는 독소가 맞습니다. 근데 독소가 몸에 들어가면 세포에 들어가는데 독소가 굉장히 미세한 거 아닌 게 아니야. 조그만 용도입니다. 아무리 많이 돼도. 세포에 들어가면은 세포가 깜짝 놀래요. 독소 보니까.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다고 정신을 번쩍 차리대요. 그래서 더 튼튼해진대요. 네? 저항력이 커져. 그리고 모든 게 여러분 굶어보셨어요? 아니 정말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보셨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 먹는 것 모든 거 하나하나가 아주 효율적으로 소화가 잘 돼가지고 배고플 때 먹으면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이 궁핍해 보면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알아서 네? 인류 열심히 하려고 한국에 박정희가 대통령 할 때는 한번 국민학교 때 종이가 모자랐다 절제해야 된다 그러면 종이 앞뒤로 빡빡 쓰고 그 다음에 연필로 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볼펜으로 써가지고 한 번 더 써먹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그게 efficiency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모자르게 살면은 우리가 알아서 효율성을 늘린다. 근데 모든 세포가 그러한 위치, 그러한 원칙으로 작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우리가 근데 너무 굶으면 또 안 돼. 그걸 잘 맞춰야 돼요. 그래서 브로콜리가 들어가서 작을 때 이걸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스트레스도 자극성이에요. 제가 이 연구 내용을 보면서 제가 제 아내 에스더한테 정말 고맙다. 너가 아니었으면 내가 스트레스 없이 살 뻔했다고. 얼마나 고마워요. 매일 자극을 주는데 못 살게. 또 견뎌내다 보면 제가 강해지거든요. 똑똑해지고.
위탈하지 마세요, 절대. 위탈해서 할 일이 없다 보면 두뇌가 망가지면 할 일이 없어. 노는 것도 일이에요.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저는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그 느낌을 정확히 하는 너무 괴로워요, 괴로워요. 그런데 그 순간마다 이 아픔이 나한테 약이 될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활기가 생기고 힘이 생깁니다.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 세포 내 안에서도 오름할 수 있어요. 여기서 유해 물질의 양이 적을 때 유해 물질이 생물체의 자극과 유익한 효과를 주는 현상입니다. 여기 이 모든 엔자임이 오르메시스의 원칙으로 이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운동을 할 때 우리가 왜 기분이 좋은 줄 아세요? 우리가 이게 인생을 살아보면은 적응이 안 되는 게 몇 개가 있습니다. 적응이 쉽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처음에 돈을 벌게 되니까 차 하나 저금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우디를 하나 사려고 애쓰다고 갔어요. 가서 이제 아우디 A4를 뽑으려고 뭐 3만 원인가 하는 걸 아우디 좋은 차잖아요. 뭐 그냥 놀고 차.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저기 쇼룸에 아주 건장한 아주 멋있게 생긴 차가 있어요. 스포츠카 RS6라고. 그때 막 7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세일즈한테 저게 뭐냐? 그랬더니 저거는 뭐 한 대밖에 없대요. 쌀 것 같은 2대 있는데 하나 벌써 팔리고 이거 딱 하나 돼요. 그래서 얼마냐? 그랬더니 그 정도야? 진짜 그걸 덥석 샀어요. 그랬더니 에스가 돈을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아는 거 없어요.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며칠 갔죠. 그 좋은 느낌이 적응이 되다 보니까 뭐 3개월 만에 관심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 아무리 좋은 차를 사도 재미가 없어요. 집도 좀 큰 집을 가자고 해서 큰 집을 사서 한 3개월 지나니까 뭐 그냥 집이야. 이게 뭐예요? 적응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적응이 안 되는 요소가 몇 개 있습니다. 삶에. 하나는 노이즈. 계속 소리가 적응이 안 돼.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기찻길 옆에 있는 집은 언제나 싸거든요. 뭐 통계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 적응이 안 되니까. 냄새는 적응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몸에 나는 냄새는 모르잖아요. 네? 그리고 또 적응이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관계예요. 적응이 될 만하면 또 기가 막히게 사람을 못 살게 하는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네? 절대 적응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적응이 안 되는 것이 우리 운동. 제가 마라톤을 2번 뛰었는데 월요일마다 모여서 몇 년 전까지 3명이 모여가지고 5마일 뛰었어요. 마라톤의 자그마치 26.2마일입니다. 26.2마일 뛰고 나서 5마일 뛰는데 뭐 그렇게 힘들겠어요? 그런데 매일 뛰는데도 보면서 야 이거 왜 뛰고 5마일 죽겠어 이거 매일 우리가 맨날 모여가지고 뛰어야 되느냐 이렇게 하는데 뛰고 나면은 기분이 이렇게 좋아. 정말. 왜냐면 여러분 몸이 운동은 힘들어가지고 적응이 안 돼요. 아무리 많이 해도 할 때는 힘듭니다. 그리고 두뇌가 어떻게 디자인되냐면 힘든 과정을 해서 성취를 해야지 우리가 진짜 이 만족을 느끼게 하나님께서 디자인되어 있어요. 이 오르메시스가 적응되지 말라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왜 우리의 메타보릭 시스템을 가끔가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좀 굶주리게 해서 좀 오싹, 좀 튼튼하게 만들어줘야지 우리가 오래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또 간단한 거죠. 우리가 운동하고 소식하고 그다음에 금식하고 뭐 예수님도 금식을 하시지만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살면 현대 이렇게만 살아도 건강하게 우리가 한 20년은 더 늘 수 있다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암을 다 없애면 통계적으로 한 2년 에버리지가 되는 겁니다. 이 신장병 다 없애면 2.5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20년을 통계적으로 20년을 더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늘림이거든요. 그래서 이
힘드실 때마다 예? 여기 성경절 마지막으로 보고 우리가 끝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려 원치 아니하노니 기배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얼마나 힘들었으면 살 소망 죽고 싶었다는 말입니다. 예?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않을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의뢰할 때 힘들어서 못 견딥니다. 하나님을 이제 힘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 과학이 계속 발전하면서 희망이 보입니다. 우리가 100살, 150살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으면 우리가 지금 사는 방식을 좀 바꿔야겠죠. 네, 하시고 열심히 인생하면서 열심히 행복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번 주말